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오늘도 연예가 그 이면에 숨겨진 풍문들을 파헤쳐드리기 위해 준비를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핫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키 유천에서 제모 유천된 박유천. 심각한 마약 중독 상태로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해 벌인 일이 기자회견.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였던 윤지호. 각종 혐의와 의혹에도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은 승리. 드러나지 않은 뒷배경이 있을까? 가수 박지윤과 비공개 결혼한 재력가. 재산만 무려 1조 원? 배우 김민희 홍상수 감독. 시상식 불참 후 밀월 여행 떠난 속내는? 혼외자 논란 6년 만에 졸혼 선언한 이회수 부부. 그런데 남편의 외도 때문에 비밀 졸혼 상태인 스타 부부는 또 있다?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핫 이슈 비하인드.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최근 거짓말 논란과 함께 끝없이 추락 중인 스타들이 있습니다. 부정을 부정한 스타. 첫 번째는 바로 박유천 씨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 죄송합니다. 네, 지난달 23일이죠. 박유천 씨의 채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마지막까지 그를 믿었던 팬들은 물론이고요. 대중한테까지도 아주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양성 반응에도 박유천 씨는 여전히 투약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네. 근데 3일이 지나서야 돌연 입장을 바꿨는데 모든 마약 관련 혐의를 시인을 했고 또 구속이 됐죠. 그러니까요. 또 마약 혐의 인정까지 이 기간이 19일 동안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한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박유천 씨의 구속과 혐의 인정에도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사건은 이것으로 정말 끝일까? 박유천 씨의 혐의 인정 후 재조명되는 일련의 사건들과 계속되는 궁금증을 풍문쇼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유천 씨 마약 투약 수사는 앞서 그 필리핀 투약 혐의로 구속됐던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를 공범이다라고 지목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이 황 씨가 당시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연예인 A 씨가 자신에게 마약 투약을 권유하기도 했고 잠든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A 씨가 대체 누구냐 처음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박유천 씨가 4월 10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 기자회견 현장을 갔다 왔으니까 계속 뭐 기사 타이틀 눈물의 기자회견 이렇게 나는데 울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문가들이 모니터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계속 입에 침을 바르고 이런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었냐 이런 분석도 있고요. 기자회견 후에 이제 7일 뒤인 17일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좀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네,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 잘 받고 결백을 입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도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기자회견 19일 만에 필로폰 투약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을 하게 됐죠. 사실 뭐 후배이기도 하고 뭐 저 말고도 많은 동료분들이 진짜 마약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마음이 아직도 있었거든요. 많은 팬들이 그래서 더더욱 실망이 컸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방 탄로 날 일을 왜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네. 좀 박유천 씨는 대체 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을까? 좀 무서워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면. 저도 되게 그게 궁금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서 어쨌든 박유천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약을 권유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지? 박유천 마약했나? 이러다가 기자회견 보면서 아닌가 봐. 정말 아닌가 보다. 하면서 되게 무슨 숨겨진 이야기가 있나 보다. 맞아요. 그랬었기 때문에 배신감이 훨씬 더 컸던 거죠. 일단 뭐 그 기자회견 때문에 대중들은 더 크게 배신감을 느낀 것 같은데요. 네. 박유천 씨가 당시 했던 말들이 많은 분들이 저건 진심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기자회견에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은퇴를 넘어서 내 인생 전부가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저도 사실 보면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말 아니겠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선 이유는 이 건에서 제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전에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찰 조사하는 분들이 그 마약사범 얘기를 진짜 안 믿거든요. 안 믿죠.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 부모님을 걸고 해요. 우리 부모님 걸고 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명예, 내 자식 걸고. 근데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일상적인 거짓말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마약사범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잘 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안심시켜놓고 시간을 끌자라는 작전이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과수 검사 결과가 양성 반응이 나온 게요. 그 기자회견으로부터 단 13일 후거든요. 네. 이게 단순 거짓말로 끌기에는 뭐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 기자회견이 너무나 큰 독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네. 너무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괘씸죄가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저는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본인이 그 간이 검사를 해보고 이제 음성이 나와서 이게 검사로도 안 나오겠다. 뭔가 그런 자신감이 안심을 생긴 거야. 하고서 기자회견을 했다면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검사가 음성이 나왔더라면 진짜 전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 거고 저희는 속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박유천 씨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 기자회견을 했겠죠. 예. 그 심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주변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기에 대한 남다른 의지가 주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박유천 씨가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회적인 질타와 도덕적인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마 복귀가 아니었나 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래서 복귀를 했고 또 2월에 솔로 앨범 발표한 후에 3월 2일에 단독 콘서트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단독 콘서트 자리에서 팬들에게 좀 더 빨리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검사 결과대로라면 그때 이미 필로폰 투약을 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 행동과 말이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거고 더 배신감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장에서도 뭐 연기를 위해서 하루하루 채찍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연기력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많이 혹은 깊게 팔 필요도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사범 같은 경우엔 뭐 내일 혹은 뭐 일주일 후 혹은 대중의 반응 아니면 뭐 경찰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나한테 주어진 그 질문에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을 거라거나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판단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황하나 씨가 어떤 행동을 했다면서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박유천 씨가 아주 결백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하나 씨가 무척 억울해하면서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다 황하나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박유천 씨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어떤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황하나 씨가 사건 한참 전인 2월 28일에 SNS에 글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별일 다 겪는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매니저와 회사, 그의 가족은 날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작전을 짜고 있다고 들었다. 그동안 그에게 당한 사람은 대부분 힘없고 경제력도 어려운 사람이겠지만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글에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황하나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T 메신저를 통해 나눈 메시지를 캡처해둔 것을 발견했는데요. 황하나 씨는 박유천 씨가 자신의 전화를 빌려 판매상과 나눈 대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황하나 씨의 진술을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영상을 확보를 해요. 박유천 씨가 한 수십만 원을 현금 인출기에서 송금을 한 다음에 20-30분 후에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나는 장면도 있고요. 그리고 황하나 씨 소유의 용산구 오피스텔에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가는 장면도 확인이 됐거든요. 몇몇 황하나 씨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사실로 잡히는 게 있으니까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입니다. 박유천 씨는 경찰이 마약 구매 정황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다라고 했을 때도 혐의를 부인했어요. 네. 이 영상을 보면은요, 박유천 씨가 ATM기에서 그 마약 판매책에게 돈을 송금하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떤 장소로 가서 물건을 가져가는 모습이 찍혀 있는데 전형적인 그 마약을 주고받을 때 쓰는 던지기라는 수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유천 씨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황하나 씨의 부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돈을 입금해줬고 무슨 물건인지도 모르고 가져왔다라고 오히려 항변을 했죠. 하다못해 현 여친이 어디에서 나 뭐 좀 찾아달라고 해도 그게 뭔데 왜 그런 장소에서 그걸 찾아? 그럼요. 그게 뭔데? 보통 연인이라면 응당 궁금해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장소가 일반적인 장소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 여친의 부탁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건 박유천 씨의 주장이에요. 일단은 박유천 씨랑 황하나 씨가 필로펜을 투약을 한 혐의는 지금 인정이 됐잖아요. 본인들이 자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싸움은 누가 이걸 이제 권했냐라는 거예요. 황하나 씨는 박유천이 권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박유천 씨는 황하나가 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립하고 있는. 예, 맞아요. 이걸로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왜 이걸 두고 싸우냐면은 마약 사범의 그 양형 기준 중에 소극성과 적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투약을 했으면 처벌을 덜 받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투약을 했으면 처벌을 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 때문에 싸울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포인트는 이제 유통과 제3자가 있느냐 이 부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박유천 씨랑 황하나 씨가 총 1.5g의 필로폰을 샀거든요. 근데 통상 한 번씩 투약을 할 때 0.03에서 0.05g 정도를 투약을 하는데 이들이 자백한 투약 캡슐을 전부 다 합쳐도 남는 필로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필로폰 행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게 어디 갔느냐?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만약에 이게 다른데 유통이 됐으면 이 유통권은 훨씬 더 그 형량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 박유천 씨나 황하나 씨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한 좀 추가 조사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박유천 씨를 둘러싼 그 혐의들을 밝히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채모였죠. 그럼 지난 17일에 자진 출석 후에 밝혀진 경찰 조사 내용이 아주 그 황당했는데 원래 이제 보통 그 마약 검출하려면 뭐 모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 같은 경우 수차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럼 이제 그 외에 채모를 좀 뽑아야 되는데 온몸에 있던 털도 거의 모두 밀어버린, 그래서 온몸 제모, 온몸 왁싱 상태로 이제 출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박유천 씨 법률 대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 왕성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주기적으로 신체 일부에 대해 제모를 했다.
증거인멸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양성 반응이 나온 그 다리털은요. 자진 축두에서 뽑은 다리털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미 제모를 하고 왔으니까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때 채취한 다리털입니다. 그럼 박유천 씨는 채모를 본인이 직접 제공하고도 결백을 주장하려고 자진 출두를 한 셈인데 마약 검사에서 이 성분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한 걸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박유천이 왜 했을까? 상식적으로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근데 통상 이렇게 혐의를 받을 것 같으면 마약관이 검사를 스스로 해본대요. 그때 아마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그런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박유천 씨가 찍힌 사진 중에서 왜 그 다리에 흉터가 엄청 많은 그 사진도 지금 되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사진은 지금 봐도 되게 좀 징그러운 것 같아요.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2017년 6월 정도로 추정되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 박유천 씨의 다리 상처를 두고 이거 혹시 필로폰 투약한 흔적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물론 금세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이제 저런 상처들이 대체로 그 마약을 오랫동안 투약한 사람들이 겪는 부작용으로 그러니까 왜 필로폰 투약을 오래 하다 보면 온몸에 이렇게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려움증 같은 걸 막 긁다 보면서 피부가 좀 많이 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메스버그 현상이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 부작용이에요? 네, 그래서 필로폰 장기 투약자들이 저런 상처들을 많이 좀 겪기도 하죠. 저게 박유천 씨 다리잖아요. 박유천 씨 다리 2017년 6월로 추정되는데 제가 저때 저 사진을 만약에 봤었어도 뭐가 어디서 크게 다쳤나? 이게 설마 마약을 하다가 저렇게 됐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정도 상처가 있으면서 왜 반바지를 입고 다녔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태. 네? 가려워서? 아니 그 가려운다 해도 저게 이렇게 걸릴까 봐 나 같으면 긴 바지를 입었겠다. 자, 박유천의 양성 반응 이후에 소속사는 바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어요. 소속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의 경우 보통 소속사랑 이 대처 방법을 같이 상의하잖아요. 소속사가 상의하면서 그걸 모를 수밖에 없었겠죠. 뭐 필로폰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다른 마약들보다도 훨씬 더 알아보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나타나는 여러 흔적들도 뭐 메시지도 있습니다만 다른 예를 들면 뭐 통화할 때 어떤 뭐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기운에 취해 있는 상황 정도는 아주 처음 통화한 사람이라면 모를 수 있어도 매일같이 통화하는 예를 들면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모르기 쉽지 않다고 봐요. 한 3년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왜냐하면 매니저들은 보통 그 연예인의 집 비밀번호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들어와서. 아니 근데 마약을 한 본인은 알 수도 있죠. 결백 막 자기는 정말 주장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갈 수 있지만 옆에서 한 명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말렸겠죠. 저거는 맞아요.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 절대. 정말 이제는 태어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지켜보거나. 근데 얘기 못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몰랐을 대표한 가능성에 몰랐을 약간 거예요. 무게를 저는 두는 게 CJ스는 상장을 노리는 큰 회사고 JYJ를 둘러싼 비즈니스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데 기자회견이라는 승부수를 그렇게 쉽게 띄웠을까요? 저는 정말 믿었으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백준수 대표가 그 친한 측근들에게 박유천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한다. 믿을 수밖에 없지 않냐. 믿는다라고 읍소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얘기 직접 들었었고 그래서 양성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본인도 또 깜짝 놀라서 바로 내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박유천 씨의 이 거짓말 자체가 사실은 뭐 소속사에게도 피해를 주고 팬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뭐 모두가 알다시피 박유천 스스로의 발목도 잡고 발등을 아예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 박유천 씨가 갖고 있는 게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구매 유통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매와 유통 혐의 부분은 공범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여죄를 물어야 하는데 이 사람을 풀어주면 공범이랑 말을 맞출 수도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유천 씨가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결국 끝까지 이렇게 구속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쇠고랑을 차는 모습까지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전면 부인하던 박유천 씨 심경의 변화가 온 이유는 뭘까요? 자백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박유천 씨가 구속
이 된 후로 굉장히 멘탈이 많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압박의 그 경찰서 압박이 커지니까 그리고 구속된 게 처음이었잖아요. 박유천 씨도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 타격이 컸고 일단은 그 유치장에서 가족들과 접견을 한 다음에 그때 굉장히 변호사한테 어떻게 하면 풀린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과 많이 달라진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자체가 굉장히 큰 신경의 변화의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영상을 봤을 때 박유천 씨가 이렇게 모자 쓰고 옆에 이렇게 가방 하나 끼고 나올 때 있었잖아요. 이제 처음에 양복 입고 나왔을 때 다음에 2차 조사. 전 그때 느낌이 참 안 좋았어요. 네, 왜 저런 이미지의 옷과 저런 눈빛을 하고 지금 경찰서에 들어갈까 그런 생각이 조금 안타까웠었어요, 사실은. 그 느낌이 에이 벌써 이제 뭐 네. 포기하고 더 저는 그 눈빛이 되게 좀 평소에 보던 박유천 씨의 눈빛이 아니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 모습이. 뭔가 쾌하면서도 날카롭고. 네, 되게 날카롭고 약간 그러니까 변호사도 사임을 했단 말이에요. 변호사가 사임을 했죠. 네. 변호사도 정말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변호사도 느낌이. 정말 몰랐던 거죠. 정말 몰랐다가 믿었다가 결국 증거가 나오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 너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도 믿었는데 뒤통수 맞은 꼴이 된 거죠. 한마디로 이제 박유천 씨가 양성 반응 그리고 본인이 마약을 했다고 시인한 상황에서 딱 구속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불안감은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약에 손댈 수 없고 여기서 고립돼 있다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나올 수 있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 그쪽으로 초점이 완전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빨리빨리 자백을 하고 내가 이랬어요, 사실은 저랬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팬들과 대중들까지 큰 충격을 받은 이번 사건. 이 와중에 배우 활동하던 동생 박유한 씨가 심경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박유천 씨 동생 박유한 씨도 배우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 박유천 씨가 성폭행 혐의로 불거진 지 얼마 후 사실혼 파기 소송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합니다. 현재는 그 인터넷 BJ로 활동하는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네, 사실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마약을 하지 않았니? 라는 어머니 그리고 남동생의 질문에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냐라면서 울분을 토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때문인지 박유한 씨 같은 경우는 박유천 씨가 마약 투약 혐의 검사 중에도 지속적으로 SNS를 했거든요. 뭐 어머니가 차려주신 굉장히 따뜻한 밥상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근데 이후 이틀간의 방송에서도 나는 형을 믿는다. 우리는 형을 믿는다. 우리 가족들은 괜찮다라고 그 건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도 했었죠. I'm okay. I'm okay. We're okay. My mom's okay. Everyone's okay. 다이조부. 되게 웃었던 기사 헤드라인이 박유한 씨가 우리 가족은 괜찮다라고 말한 거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물어본 적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기사 헤드라인이 나서 그게 조금 웃었던. 저는 근데 이런 반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만 굳이 사회적 분위기와 이런 확실한 잘못이 드러난 시점에 굳이 개인 방송을 통해서 이런 거를 공론화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가족으로서 곁에 있어주면서 이 얘기했던 거를 그냥 형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굳이 자기가 이렇게 논란을 좀 자초한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든 뭐 가족이니까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겠다는 마음을 알겠는데 박유한 씨가 얘기했던 것 중에 형을 지지해준 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지지해주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나요? 그랬던 것이 저도 이제 이후에 취재를 해봤는데 박유천 씨의 결백을 믿는다라고 일단 국내 팬들은 거의 다 돌아섰지만 뭐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박유천 씨를 굉장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음모다. 뭐 박유천이 양형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인정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는 반응이 많아서 조금 더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을 일련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요, 저는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박유천 씨가 컴백을 했지만 그의 주요 활동 무대는 여전히 일본이었어요. 일본에서 여전히 수천 석의 팬미팅이 만석이 됩니다.
근데 일본이 가장 예민한 게 약이에요. 일단 약으로 걸리면은요, 일본 입국 자체도 어렵고 활동은 아예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유천 씨 입장에선 본인의 활동의 마지막 보루는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약은 아니라고 여기서만큼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주장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 팬들 그 박유천 씨가 인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JYJ 탈퇴라로 바뀌었어요. 일본 팬들이 아예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JYJ를 탈퇴해라. 박유천 씨를 아예 등 돌렸어요. 그룹에서 일본 나머지 멤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큰 사고를 치는 연예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근데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사건이 너무 크게 이제 박유천 씨의 어떤 연예계 활동에 가장 큰 위기였을 거예요. 처음 닥치는. 그래서 박유천 씨가 아마 굉장히 심적으로도 힘들었겠고, 별명까지, 이상한 별명까지도 이렇게 받을 만큼 굉장히 어딘가에 탈출구를 찾고 싶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잘못된 탈출구를 찾은 거죠. 정말 이 중독이라면 중독에서 빨리 헤어났으면 좋겠어요. 박유천 씨 관련 사건 추이는 풍문쇼에서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작가 김수민 씨가 장자연 리스트 목격했다는 윤지호 증언은 거짓이라며 윤지호 씨를 고소했습니다.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도록 했고, 자기가 떳떳하다면 김수민 작가를 저작범이라고 지칭해버릴 정도면 순식간에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사람은 그 윤지호 씨의 책이죠. 13번째 증언 작업 중에 인연을 맺었는데 김 작가는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윤지호 씨를 고소한 상태고요. 윤지호는 거짓말 중 장자연 리스트 본 적도 없고 친분도 없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카톡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윤지호 씨는 김수민 작가가 소설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고소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할 것을 시사를 했는데, 김수민 작가를 대리하는 이 박훈 변호사가 지난달 26일에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신변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기만했다라고 언론사 이제 취재원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윤지호 씨 하면은요, 과거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여론과 그 대중들에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김 작가는 왜 갑자기 이 시점에서 윤지호 씨를 고소하게 된 건가요? 이 김 작가 같은 경우는 고인을 윤지호 씨가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눴던 그 대화가 담겨있는 그 톡 내용도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좀 SNS상으로 약간의 그 설전을 벌이기도 했었고요, 두 분이. 근데 이제 윤지호 씨가 공교롭게도 이런 내용이 공개되고 나서 캐나다로 출국을 했어요. 저 이제 출국해요. 출국하는데 다시 건강 되찾고 엄마 병간호 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4월 초부터 어머니를 간호하러 캐나다에 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4월 23일이죠. 김수민 작가가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윤지호 씨의 출국 금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윤지호 씨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발끈을 했습니다. 당연히 맞고서 해야죠. 그 죄가 없는데. 내가 범죄자냐, 어머니의 암치료를 위해서 캐나다로 가야 된다 라면서 고소 다음 날 출국을 했습니다. 윤지호 씨가 25일 날 캐나다 도착한 후에요, SNS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윤지호 씨가 25일 날 캐나다 도착한 후에요, SNS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못 드렸는데 엄마가 한국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시고 엄마를 협박하고, 사실은 심리치료사라고 한 게 저희 엄마예요. 윤지호 씨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한 거짓말 때문인 건가요? 사실 이 부분을 거짓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많은 취재진이 있어서 충분히 겁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공항을 빠져나갈 때 정말 굉장히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더라고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뭐 본인은 그렇게 느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 가지 자기 이익 행위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좀 뒤바뀌어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윤지호 씨는 캐나다로 돌아간 후에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글을 남겼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한국 너무 미디어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그딴 식으로 기사 쓴 거 분명히 책임지시고요. 앞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할 거고 UN과 접촉할 거고 CNN과 접촉할 겁니다. 거짓말 논란이 점입가경인 모양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쟁점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되거든요. 첫 번째는 윤지호 씨는 본인이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박훈 변호사 등은요.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 자료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봤을 뿐 원본은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윤지호 씨가 계속 본인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후원금 모금의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제 박훈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후원금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지호 씨는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배우 이미숙 씨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반면 또 이 장자연 문건을 실제로 봤다고 알려진 한 기자는 이미숙 씨는 장자연 문건을 봤을 리 없다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윤지호 씨를 둘러싼 큰 의혹 중 하나는요 바로 이 금전적 이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가 이렇게 딱 불거지면서 그 시점에 맞춰서 책을 낸 거 그리고 이 성금, 모금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김수민 작가의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해요. 윤지호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명백하게 모 언론사와는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진술했다. 그런데 이를 언론에 알리지 않고 얼버무렸다면서요. 결국은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을요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금전적 이득 큰 액수일까요? 혹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비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참고로 윤 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한 펀딩 사이트에서 20만 달러를 목표로 펀딩을 진행을 했어요. 하나로 뭐 한 2억 3천만 원 정도를 목표로 했었던 것 같은데 4월 26일 오전을 기점으로 이 펀딩을 마감했거든요. 근데 이 마감한 금액이 2만 7천 달러 그러니까 뭐 약 10분의 1 정도의 3,1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이 펀딩의 문제는 뭐냐면 3천만 원 모은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모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의 언론 믿을 수가 없다. 한국에서 나 이렇게 사례 받고 있으니 그래서 난 한국이란 나라가 아닌 다른 데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펀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박훈 변호사가 고소한 부분도 이런 허위 사실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사기라고 지금 이제 검찰에 고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문제를 삼기에 충분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 작가와 이제 윤지호 씨의 진실 공방이 이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조금 묻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윤지호 씨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나 진실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었고 이게 권력형 성범죄였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가해자랑 피해자보다 오히려 증언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약간 주객이 좀 전도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어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대중들이 합리적 의심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특정 인물들을 넘어서 그런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귀를 열고 조금 그 의혹을 해소시켜줄 의무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요. 자, 한편 거짓말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선 스타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결국 구속의 기로에 선 승리 씨입니다. 그동안 승리 씨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절대 아니다라고 결백을 주장을 해왔는데요. 부인했던 혐의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성접대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준영이 그런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뿌릴 때 절대 뭐 방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난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대규모 수사진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고 의혹의 당사자들이 줄줄이 소환이 됐지만 사건 조사에는 진척이 없어 보였는데요. 네,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가 다시 불거진 게요. 2017년 그 승리의 팔라완 생일 파티가 먼저 회자되면서부터였죠. 네, 그 생일 파티에는 총 6억을 들였다고 알려졌는데 이제 국내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8명 참석을 했고 이들의 여행 경비를 승리가 부담했다고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죠. 하지만 동원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하면서 이 범죄 혐의 강제하기 어려워졌죠. 이미 여러 차례 그 성접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승리는 각종 의혹에 나름대로 해명을 해왔습니다. 새롭게 포착된 게요. 2015년 그 일본인 사업가를 대상으로 한 크리스마스 파티인데요. 네. 당시 그 일본인 투자자가 서울 한 호텔에 머물렀는데 경찰은 승리의 동업자죠. 유 씨가 성매매 알선책 계좌에 수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고 유 씨도 이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그 호텔 숙박비만 2박 3일에 3천여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 비용을 승리 씨가 직접 YG 엔터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조금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인물 27명을 조사했고요. 그중 여성 17명을 입건을 했는데 일본인 투자자 중에 A 회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국내 조사에 응할 계획이 있다. 이게 진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긴 하지만 승리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요. 경찰이 당시 이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 본인이 인지를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승리 씨가 숙박비 결제는 내가 한 게 맞지만 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파트너끼리 이렇게 동업을 할 때는 비용 같은 거 특히 이렇게 3천만 원이나 이런 게 나갈 정도면은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적어도 어디에 쓰이는지는 상의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게 YG 법인카드를 쓴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승리가 왜 자기 개인 카드 안 쓰고 왜 자기 회사가 뻔히 있는데 왜 자기 회사 카드를 안 썼겠어요. 그 사람이 한도가 3천만 원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리 씨가 왜 굳이 YG 카드를 썼을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인카드를 준다고 해서 그 법인카드를 어떤 내역으로 마구 써도 된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법인카드 한도가 있지 내역도 않을까요? 중요한 것이고 일단은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건 사실로 확인이 됐으니까 이건 YG의 책임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이고요. 승리가 성매매에 대해 정말 몰랐다는 해명, 판문단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정황상 승리 씨도 알았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게 사실 유 대표랑 사업적, 비즈니스적 파트너이기도 했지만 정말 또 절친한 친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에서 정말 뭐 세세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한 명은 그런 거를 주도하고 한 명은 전혀 몰랐다라는 게 사실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경찰이 한정된 정보만 외부에 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대표가 맞습니다. 성매매를 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승리는 알았어요, 몰랐어요라는 질문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했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답을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정작 그거는 보도된 바가 없거든요. 보도된 바가 없다는 얘기는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발설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실제로 승리는 혐의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만 15번 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승리 구속 수사는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 구속이 안 된 이유는 역시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성접대와 마약 부분이 좀 걸려야 될 텐데 성접대와 마약은 입증하기가 대단히 좀 어려워요. 특히나 이미 그 검사에서는 마약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속할 수 있는 마땅한 건수가 좀 없다는 게 아마 경찰의 고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이게 그 구속이 좀 이렇게 15번이나 수사받았는데 구속이 되지 않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버닝썬에 관련된 경찰 유착이에요. 여기가 승리가 구속되는 즉시 경찰들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가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이.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이 경찰과 권력 유착 관련 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조사 결과 유리홀딩스 유 대표는요. 경찰총장으로 밝혀진 윤 총경과 4번의 골프 접대, 6번의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승리 씨도 여러 차례 참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승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경찰총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하는 건데 경찰총장이란 단어는 없잖아요. 경찰청장, 검찰총장인 거죠. 그만큼 본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인관하고 있고요. 결국 자기가 허세를 부린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고 억울해하는 입장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조사를 한 결과 그 4차례 골프 비용은 모두 유 대표 측에서 낸 걸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자리는 총 6번이었는데 2번은 윤 총경이 돈을 냈고 유 대표 측이 또 2번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으로 결제한 2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누가 냈는지 조사 중이고요. 또 이 자리에는 승리도 여러 차례 이제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죠. 네. 풍문으로 들었쇼. 이번 순서는 화제 인물, 화제 이슈를 직접 찾아가 생생한 풍문의 현장을 전해드리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거짓말하는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황영진 기자님이 오늘 풍문 픽업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스타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다고요. 뭐 로이킴, 박유천, 승리 이들의 공통점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뭐 공통점이 아니라 요즘 이렇게 이름이 좀 오르내리는 연예인들 아닌가요? 뭐 이들의 이름이 걸린 숲과 길이 있다고 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면서 이 숲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주민들에게는 꼴 보기 싫다, 치워달라. 지나갈 때마다 보이니까. 네, 민원이 지금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 예를 들면 뭐 기부금을 팬분들이 다시 달라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로이킴 씨가 조금 그 땅을 직접 산 게 아닐까요? 아니, 공원 땅을 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일단 큰 문제는 이게 완전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철거를 모두 하면 될 텐데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서울 도심공원 한쪽에 있는 이 숲 역시 반쪽짜리 철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로이킴 숲과 관할 지자체가 같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가 여기 그 승리숲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은 중국 VVIP가 이제 승리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하면서 승리숲이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일단 아직 승리숲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 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예요.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나무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냅두고 포장만 처리하면 되지. 이게 팬들이 선물하는 거죠? 네. 승리 나무, 그다음에 임시한 나무라고 심은 게 내가 쓴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입니다. 되게 많아요. 요거 작은 잔잔한 나무들 몇 가지예요, 요거. 임시한 나무까지. 임시한 나무까지. 근데 그거 몇 그릇씩 뭐 기념식 사듯이 몇 그릇씩 뭐 넣고 조선근린공원이랑 정상 명칭인데 승리숲이라고 말이지. 아니야, 승리숲은 아니에요. 승리숲은 아니에요. 승리숲이 아니고 도성공원입니다. 도성공원, 근린공원. 일단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임시완 씨 숲에는 뒤에 시완나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승리숲 뒤에는 나무에 팻말이 없습니다. 승리나무라고 팻말이 있었는데 지금 팻말이 사라졌어요. 팻말이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드러나네요. 지금 일단은.
연예인 숲 관련해서 좀 물어보려고. 어른 들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건 있대요 아직. 뭐 승리 숲으로 해서 팻말은 있는데. 저 기승이니까 같이 했으니까 팬들하고 같이 한 건 틀 수 없잖아요. 팬들의 그 생각도 있는데 그죠? 단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관련된 것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네? 첫째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그 나무는 솔직히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같이 크라우드 펀딩을 한 부분은 시민들의 그런 그 자긍심이라든가 생각해서 남겨둬야 될 부분이고 단지 연예인들이 사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사화자 나가는 순간 또 생각이 너무 달라. 너무 시끄러워져. 그래서 무슨 뜻으로 오신지는 알지만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처리했어요. 네. 예. 고생하셨네요. 네. 지자체는 지금 팬들의 기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네. 스타숲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까지 완전히 다 철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승리숲은 2015년도에 승리의 26번째를 이제 생일을 기념해서 중국 팬들이 기부해 준 건데 이게 약 520만 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한 겁니다. 이 중국 팬들의 요청이 없는 한 이 지자체에선 마음대로 손을 쓸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기부한 팬들과는 접촉이 되지 않는 건가요? 일단 로이킴 숲 조성에 참여한 팬들 일부는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는 지난 2014년을 기점으로 활동을 종료를 했고요. 승리숲은요 중국 팬클럽 운영진 주도의 기부금이 모여졌는데 역시 문의조차 지금 없습니다, 팬들도. 근데 아까 그 승리숲 안내판에 중국 VVIP라고 적혀 있던데 그 VVIP가 뭔가요? 그러니까 빅뱅의 팬클럽 이름이 VIP예요. 그리고 승리시 미니 앨범 1집이 타이틀곡이 VVIP입니다. 맞다. 버니썬 게이트 음악으로 자주 언급된 단어가 VVIP가 있습니다. 네.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 박유천 씨가 구속되고 첫 이제 조사를 받을 때 그날 박유천 벚꽃길도 철거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2012년도에 박유천 팬클럽이 기부금을 모아서 박유천 벚꽃길을 조성을 한 건데요. 이게 280m에 달하는 그 벽화길이에요. 근데 기부했던 팬들과 협의를 해서 이 뭐 그림부터 안내판, 뭐 명패 이런 것까지 싹 다 치웠다고 합니다. 사실은 일단 주민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왜냐하면 이 박유천 벚꽃길 바로 옆에 중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들이 그 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거 학생들이 다니기 너무 불편하다라고 민원을 넣은 거죠. 저는 이거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게 만들어진 시점엔 그들이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 언론에서 조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런 스타처럼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고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전 그거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이킴 숲이 로이킴이 사는 지역, 예를 들어서 뭐 승리숲이 승리가 뭐 데뷔 후 처음으로 콘서트를 열었던 그 지역, 이런 식으로 그 사람과 뭔가 의미가 있는 곳에 의미 있는 거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생뚱맞게 그냥 우리 오빠들 이걸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하는 건요 안 맞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그 지자체들이 팬클럽 뒤에 숨어서 아주 비겁한 행동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아마 이 500여만 원이라는 건 그 나무 정도 살 수 있는 돈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누구 이름을 건 숲을 만든 거는 사실은 팬들은 뭐 나름 기분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아마 더 좋았던 건 지자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게 맞다면 지자체가 좀 더 책임을 지고 아예 뭐 저 숲을 이렇게 다 없앤다거나 아니면 뭐 그 이름을 다 바꾼다거나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지자체가 당연히 그 공원의 책임 역시도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해야지 이걸 마치 팬클럽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모습 보이는 거는 조금 약간 비겁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스타의 명성과 함께 숲과 길이 좋은 영향을 끼쳤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조금 씁쓸한데요. 그런데도 궁금한 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스타 숲과 길도 분명히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일단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가 된 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팬들이 나서서 조성한 게 아니라 이 스타가 여길 다녀왔다 그러면 나라에서 순례길로 지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타는 바로 전 세계인이 외치는 그 이름,
방탄소년단입니다. 네. 관광공사에서 국내 여행 코스로 방탄소년단의 리더죠. RM의 본명에서 딴 남준 투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길로 지정된 곳은요. 공트럴 파크라고 불리는 경춘선 2구간 숲길, 그리고 경춘선 숲길인 화랑대역 남산이 있고요. 그리고 전남 담양에 위치한 담양 소세원과 메타세 콰이어길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추천받은 아이돌 투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RM이 이곳을 다 돌아다녔다는 거잖아요. 놀라긴 좀 이릅니다, 아직. 일단 RM은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RM의 여행 코스는요, 소위 뚜벅이도 갈 수 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 따릉이 있죠, 따릉이. 서울시 자전거. 자전거죠. 그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닌다고 합니다. RM이요? RM을 타고? 헬멧 썼겠지. 유명한 RM. 남준이가. 또 괜히 본명 부르면서 친한 척하지 또. 자, 만약에 자신에게 이런 숲이나 길이 생긴다면 무슨 이유로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저는 이제 이름이 슬리피 아닙니까? 이제 자는 숲. 이제 숲에서 자라. 그건 의미 좋은 것 같아요. 자는 의미 숲. 좋다. 숙자들 많이 생기겠네요. 자러 가자. 숲에 자러 갈래? 저는 뭐 숲이나 길 지나갈 때는 계속 박수를 쳐서 박수. 왜냐면 걸어갈 때 괜찮다. 왜냐면 건강에 좋으니까. 박수길 괜찮다. 박수길. 막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다들 이러고. 박수길은 많지 않습니까? 홍길 어때? 박수 웃으면서 홍홍홍. 약간 그렇게 같아요. 좋은데요? 건강을 박하나 씨는 저도 근데 사실 부담스러워서 저는 그러면 박하나무 쫙 있는데 박하나길. 박하나무. 그냥 박을 하나 놔요. 그거 괜찮다. 박을. 박에 큰 박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갈 때마다 써는 거야 이렇게. 저는 지금 뭐 경리단길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이게 다시 경리단길이 막 이렇게 잘 돼서 어떤 골목 하나에 석천길 이렇게 써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석천길. 잘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석천 그러니까 뭔가 네, 석천길. 돌도 있고 냇가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대신 민둥산인 느낌. 돌산. 없는 그런 길인 걸로. 완벽하기 좋겠네요. 예. 스타의 이름을 딴 길이 뭐 있는 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참 활발히 활동할 때 그걸 만드는 거는 당장 인기를 더 끌고 많은 관객들을 오게 하는 뭐 그런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좀 약간 지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뭐 정말 지난 스타, 예를 들어 뭐 60년대, 70년대 스타인데 지금은 이제 정말 기억하는 몇몇 팬들의 아주 그 열정적인 뭐 추앙을 받는 뭐 이런 분들의 길 같은 걸 좀 만들면 그런 이런 좀 전에 생겼던 리스크 같은 것도 좀 없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김광석 거리가 거리 있죠. 김광석 대구에 거리. 가면 네. 그런 데는 정말 그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런 길이 사실은 가장 뭐 스타 이름을 딴 길이라면 좀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 너무 지금 막 20대, 30대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 스타들 이름 뭐 한류 스타라고 해서 이름 따서 이렇게 하면 뭐 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나중에 또 됐을 때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봄이 돼서 그런지 스타들의 결혼 소식이 최근에 많이 들려왔어요. 가수 알리 씨와 배우 정은택 씨가 같은 날인 5월 11일에 각각 다른 분들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5월 25일에는 배우 강계영 씨와 래퍼 주석 씨도 역시 각각 다른 분들과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 알리 씨랑 정은택 씨랑 결혼한다는 그러니까 오해가 솔직히 같은 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정말 뭐 기쁜 소식이네요. 예. 박수 쳐주세요. 그렇게는. 이분이 결혼할 예정이 아니라 이분이 이미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착하고 정말 노래 잘하고 연기도 잘하는 분인데 가수 박지훈 씨. 네, 지난 4월 22일이었는데요. 박지윤 씨가 8살 연상의 남성과 결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지난 3월에 결혼식을 치렀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비공개 결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기사 보고 굉장히 놀라가지고 이제 박지윤 씨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검색을 해봤는데 어마어마하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실시간 검색어 이틀, 3일까지 차지했던 이 결혼 소식. 대중들이 박지윤 씨의 결혼에 특히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지윤 씨와 결혼한 남성의 정체가 바로 네, 실시간 검색어 이틀, 3일까지 차지했던 이 결혼 소식. 대중들이 박지윤 씨의 결혼에 특히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지윤 씨와 결혼한 남성의 정체가 바로 모바일 메신저 깨톡의 모회사인 K기업의 공동대표인 조수용 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박지윤 씨 남편분의 스펙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S대 미술대학원 산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한 디자인 마케팅 전문가고요.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칸 광고영화제 은상, 각종 수상 이력이 정말 화려합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바로 이것을 디자인한 사람이죠. 이것이 뭘까요? 이것. 네. 이것을 디자인했다고요? 네, 이것을 디자인했습니다. 네, 바로 N포털의 상징인 초록색 검색창을 그거를 네, 조 대표는 N사의 창립 초기 멤버인데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전담을 했는데 또 강력한 라이벌 회사에서 이분을 탐내서 스카웃을 해가세요. 2016년부터 K사에서 브랜드 디자인 총괄부사장과 공동 브랜드 센터장을 역임을 했는데요. 작년 3월에는 K사의 공동 대표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분이 이제 돈을 얼마나 버시냐 이거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1조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연봉이 뭐 8억이다 뭐 이래요. 네. 연봉이 8억. 연봉 8억은 이해가 아까 얘기 들었는데 1조다라는 얘기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일조는 아직. 과장됐네요. 예. 근데 이분이 그 K사로 옮기면서 스톡 옵션을 12만 주 정도를 부여를 받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게 8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11만 원대 정도거든요. 근데 사익 실현만 무려 19억 원 정도예요. 엄청난 액수인 것이죠. 그리고 공동 대표로 그 선임이 된 그 해 12월에 받은 그 보수가 8억 7천만 원인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천만 원이고 하루에 229만 원이에요. 대략 재산이 100억 원대가 추정이 되고 있고. 왕부자 진짜. 근데 이분이 어디도 디자인을 하셨냐면은 강화문의 타워도 이분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타워 그 약간 위로 약간 유명하죠. 커지는 유명한 그 디자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하면 수억 원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자산가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가수와 디자인 전공자의 결혼인데 이분들이 결혼을 어디 했을까? 어디서 했을까가 궁금해요. 특별하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두 사람 결혼이 화제가 되다 보니까 결혼식 장소에도 좀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복합 문화공간에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조수영 대표가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술인들의 성지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공간에 굉장히 잘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그 레스토랑이 거기서 다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프라이빗하게 가족들하고 정말 지인들만 초대해서 뭐 결혼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이제 기혼녀 입장에서 남편이 정말 디자이너니까 대단한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사는 신혼집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제일 저는 이제 궁금하네요. 그렇죠. 사실 베일에 쌓인 커플이기 때문에 신혼집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곳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015년쯤에 이제 조수용 대표의 집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 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요. 대략 수백 평 크기의 2층짜리 건물인데 이곳을 거의 조수용 대표가 뭐 사소한 인테리어까지 직접 다 공수를 해서 출장 가서 사오고 이런 물건들을 다 배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들을 디자인하셨는데 또 그 부티크 호텔로 유명한 글땡땡, 내땡땡 여기를 전부 다 또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이네 이거. 그 정도로 이제 디자인에 어떤 감각이 있으신 분이니까 집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설명했겠죠. 자, 그런데 이 박지윤 씨와 이 조수영 대표는 이게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이 조 대표가 발간하는 매거진이 있어요. 그 매거진에서 팟캐스트를 하는데 그 진행자를 박지윤 씨가 맡게 됩니다. 그 박지윤 씨가 하는 그 진행하는데 게스트로 이 조 대표가 고정 패널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좀 그 브랜드 얘기하는 거라서 대중적이진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박지윤 씨가 원래부터 굉장히 여기 팬이었다. 이 매거진을 계속 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도 팟캐스트를 굉장히 오래 진행하고 라디오도 뭐 했었지만 이런 인연은 이 라디오 팟캐스트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 하면은 정영재 씨 같은 분들만 있어요. 별로네요. 결혼하신 분만, 그러니까 결혼하신 분이 많다. 하고 그런 있는데 뜻이죠. 제가 볼 때는 팟캐스트의 고정 패널로 출연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이 쌓였다기보다는 박지윤 씨와의 인연 때문에 팟캐스트를 만든 게 아닌가. 만나기 위해서. 네. 왜냐면 이제 티 안 나게 만나는 방법 중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한. 이거 추측이시잖아요. 추측인데 아마 시점을 제가 대충 보니까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이분 초록창을 디자인한 게 아니라 사랑을 디자인한 거예요. 두 사람 사이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다고 하는데 저만 몰랐나요? 네, 사실 2017년 5월이죠. 한 차례 열애설이 났었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친분은 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굉장히 선을 딱 그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 사이는 뭐 주변 사람들이 좀 알고는 있는데 약간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들을 알고는 있는데 인정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이 나와서 궁금한 게 인정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죠? 사실 저희도 좀 얘기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조수영 대표가 한 차례 결혼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서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미 조수영 대표는 웬만한 셀럽 이상의 유명인이거든요. 그런 이력들이 알려진 상태여서 결혼을 한다면 결혼 발표는 모르겠는데 그냥 연애 단계에서 교제 단계에서 알려지는 게 박지윤 씨에게도 조금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남녀 관계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리고 지금 사실 뭐 만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사이라면은 더더욱 그렇고요. 조금 교제를 한 사이여도 뭐 모르는 건데 굳이 그거를 알려서 저도 맨 처음에 부인했잖아요. 김가연 씨? 네. 근데 결국은 같은 부인 되셨잖아요. 그러긴 하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저야 뭐 옳다구나 할 수 있죠. 저는 옳다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가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인을 하고 저희가 부인이 됐습니다.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죠. 예. 주변에서 반대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박지윤 씨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017년에 열애설이 났을 때 사실 그 전에 저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분에 대해서 그때 취재를 했을 때 뭘 느꼈냐면은 박지윤 씨가 반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분의 그 인생 그래프가 만약에 있다면 이분은 이렇게 꺾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디자인 쪽에도 그렇고 IT 쪽에도 그렇고 시장의 흐름을 아주 잘 읽어내는 천재형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른 나이에 승진을 하고 또 승진하고 또 승진하고 지금 대표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윤 씨가 반할만 할 정도로 굉장히 잘난 분이에요. 저희 남편 물론 지인 중에 90%가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 90%가? 네, 왜냐면 김가연 씨와의 결혼을? 네, 왜냐면 저런 똑같은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얘기하든 상관이 없고요. 또 두 사람이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어리다면 오히려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주관에 의해서 이 판단을 내리는 게 그냥 섣불리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스스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아는 톱스타 중에는 결혼도 이혼도 아니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 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죠.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 또
저희 아들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이죠. 홍상수 감독의 신작인 영화 강변호텔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 이제 두 사람이 참석하냐 이게 이제 뜨거운 관심이었는데 결국 불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전날 일본으로 여행을 갔기 때문이었는데 사실 이게 놀라운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 이후에 주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국내 일정을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사회가 불륜을 인정했던 첫 공식 석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기사들이 나왔는데 대부분 약간 좀 조롱 섞인 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어적인 심리를 위해서 국내 일정을 좀 참석하지 않으려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이 두 분을 최근에 봤어요, 실제로. 그 하남의 쇼핑몰에 제가 놀러 갔었는데 실제로 이 두 분이 그냥 편하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뭐 알아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별 개의치 않고 뭐 감추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누가 봐도 다 이렇게 다 그냥 편하게 그냥 얼굴도 다 보이게끔 하고 다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모이지도 않아요, 두 분한테. 아, 막 몰리고 막. 없어요, 그런 거. 그냥 편안하게. 그래서 쇼핑하고 뭐 앉아있고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하다 난 봤는데 그분 두 사람은 그 두 사람만의 세계가 있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두 분은. 네. 저도 이걸 느낀 게 그 두 커플이 저희 회사 앞집에 굉장히 맛있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그냥 진짜 평범한 수제비 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줄을 서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두 분이 왔어요. 왔는데 식당 주인이 나와서 대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희 씨가 그 문으로 손님들을 이렇게 빼꼼히 보면서 사람들은 다 쳐다보고 있죠. 근데 정말 개의치 않으면서 쳐다보면서 자기가 여기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이제 저희 기자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사화하기도 했는데 정말 주변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꾸미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움? 그게 제 매력이래요. 자연스러움이라는. 근데 문제는 그 홍상수 감독이 아직도 이혼을 안 한 상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정확히는 못한 건데. 아내분이 아직 확실하게 가정을 지키겠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홍 감독 입장에서는 아직 부인 A씨와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지난달 이 두 사람의 이혼 재판에 대한 변론이 모두 끝났어요.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소송 제기 3년 만에 드디어 이혼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홍상수 감독이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아마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홍 감독의 뜻을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요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나훈아 씨가 이제 이혼이 성립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이혼이 돼 있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파탄주의. 두 사람의 잘못 여부를 떠나서 둘은 더 이상 부부로서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제기해도 파탄주의에 따라서 이혼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마찬가지로 나훈아 씨는 이혼을 바라지 않고 아내분이 바라는 상황에서 이 유책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혼이 성립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혼이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드디어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꽤 많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여기 관건은 이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홍상수 씨 부인 A 씨는 이제 2016년도에 이제 변호사도 선임도 안 하고 재판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변호사를 4명을 선임을 합니다. 4명을 선임한다는 그 자체는 이기겠다는 거예요. 재산 분할에서 이기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혼이 관건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서 뭔가 더 많은 걸 가져가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랑 의견이 조금 반대인 게 만약에 이 A씨, 그러니까 부인인 A씨가 내가 위자료를 많이 받을 거야라는 목적이라면 아마 합의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이 굳이 안 걸리고 두 사람이 만나서 내가 가정에 이만큼 기여를 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혼이니 네가 이만큼을 내놔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정도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홍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좀 한 걸음 물러서서 합의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합의를 본다면은 홍 감독이 그 아내분이 원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혼을 정말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왜냐하면 또 김민희 씨와 어떤 앞으로의 그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다 가진 거를 다 주고 헤어지고 이런 상황이 안 생겼을 것 같고 좀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아내분이 되게 좀 아내분을 보는 시선도 좀 약간 좀 애처롭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길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댓글 같은 거에서 그냥 이혼해줘. 그냥 이혼해줘라. 뭐 이런 반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저는 이게 너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홍상수 감독의 뭐 아내분이나 그 딸한테 되게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나쁜 것들이에요. 그런 얘기는 저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런 게 뭐냐면 이게 판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냥 이혼이 쉽게 성립이 돼버리면 앞으로 많은 내연녀와 남자가 자기 부인 버리고 당당하게 난 할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리거든요. 저희 유부녀를 대표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대로. 그렇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만약에 뭐 그렇게 판결이 나온다면 그 대신에 어떤 그 뭐 이혼에 대한 배상을 뭐 큰 폭으로 늘리든가 전 재산 그렇던 게 전 재산 앞으로 할리우드는 그렇게 하거든요. 뭐 얼마를 더 이렇게 한다면 또 모르겠죠. 그게 미국식이에요. 박한주의로 둘은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살지 마라. 대신 거기에는 징벌적 배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재산을 전액 아내에게 준다. 탈구주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그게 그 추가적인 위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줄 수 없어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뭐 풍문단 사이에서도 답변이 막 뭐 갈리네요. 예. 일단 이혼 선고가 나야 될지 결과를 알 것 같은데 이혼 재판 선고 후에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행보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굳이 한국에서 형식적인 결혼식을 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미 충분히 대중들의 관심과 이 방향에 오르는 거를 원치 않는 상황에서 차라리 뭐 해외 나가가지고 둘만의 뭐 약속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그러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면 뭐 혼인신고 이런 식으로 바로 가도 일부러 어떤 형식적인 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동안 자신들의 사랑을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적인 우리나라의 정서상 그다음에 당당하게 보란 듯이 식을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커플이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고 싶다. 공식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건 결혼에 대한 의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성립이 되면은 결혼을 하지 않을까. 물론 크게는 못하겠지만 어떤 형식을 갖춰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안 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뀐 게 김민희 씨가 이제 출산을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어쨌든 아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은 안 치르더라도 식은 안 올리더라도 법적인 혼인 신고를 부부로.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부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결혼이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멀어지네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혼도 결혼도 아닌 저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회수 씨가 부인으로 알려진 전영자 씨가 최근 한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44년 만에 이회수 씨와 합의하에 결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전 씨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찾고 싶었다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미 별거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전영자 씨는 이혼을 바랬는데 이회수 씨 측에서 이를 원치 않아서 그 타협점으로 조론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이회수 작가라고 하면 들깨, 장외의 인간 등의 많은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유명 소설가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이회수 씨 반응이 어땠을지도 좀 궁금해요. 조론을 하자고 했을 때. 네, 1년 전쯤에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오래 살았다. 지루하지 않니? 라면서 이혼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전영자 씨가 네, 더 늙기 전에 다른 여자랑 살아봐. 그리고 그 여자가 실증이 나면 그때 우리가 다시 재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회주 씨가 이제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여자가 다 떠나도 내 아내만큼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전형적인 남자들의 착각이죠. 네. 졸혼이 뭐예요? 졸업했다
이거요? 네. 결혼을 졸업했다. 네. 이혼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건데 조론은 법적인 부부관계 유지하되 각자 사는 거죠. 결혼을 제안한 사람이 이회수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본인의 SNS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네, 지난 25일이었죠.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한쪽 말만 듣고 진실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복장 터지긴 하지만 그러려니 하며 산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이혼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네. 두 사람에게 몇 번의 이혼 위기가 있었다는 것은 2017년에 함께 출연한 방송에서 이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부인 전 씨가 이혼 위기의 원인이 이회수 씨의 외도와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내로서 남편의 외도보다는 정말 이것 때문에 배신감을 더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건이 이거요? 있었는데. 외도보다 더한 이거가 뭔가요? 네, 외도보다 센 거?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요? 예. 이게 벌써 6년 전 사건이에요. 2013년 3월에 한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회수 작가와 혼외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본인이 키워왔다는 거죠. 이제 이 아들을 이회수 작가의 호적에 등재를 시키고 그리고 그동안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했어요. 그 당시에 양육비를 지급했네 안 했네라는 말도 많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2017년에 앞선 이야기가 이제 방송이 나간 후에요. 과거 혼외자 소송 문제가 다시 화제가 된 건데요. 이회수 씨는 자신의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혼외자에게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이를 기관에 맡겼다. 이렇게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해명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 혼외자 사건 터졌을 때 아내분 반응이 상당히 정말 놀라웠는데요. 기자들이 취재를 갔는데 전영자 씨가 그랬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나서 강아지를 낳았으면 사건이지만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사건이냐 그러면서 기자들을 돌려보냈다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혜수 씨 부인 별명이 보살이에요. 별명이. 그러니까 저는 옹호라기보다는 그냥 가족 간의 일이니 너희가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전 차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속은 굉장히 상했겠죠. 그렇죠. 상할 정도 아니죠. 근데 저는 이거 기사를 보면서 이제 공감이 되니까 그 부인 입장을 공감이 되니까 나 같으면 진짜 난리 정말 난리가 쳤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본인의 아이가 계모 손에 크는 게 너무 싫어서 끝까지 버텼다라고 한 걸 보니까 좀 그게 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이 부인 전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후에라도 다시 합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론 전에 별거를 하게 됐을 때도 사실은 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나 이 사람이랑 막 죽어도 못 살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가족한테 짐이 될까봐 좀 그런 걱정이 들었고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남편 걱정을 한 거예요? 네, 진짜 보살이 보살이에요. 전 이 아내분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어떤 분이세요? 전에 이회수 씨가 M사 라디오 언중 6회라고 진행을 했었어요. 예. 언중 6회, 유쾌함이 말 중에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이례적으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선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아내분이 꼭 같이 있었고 매니저가 따로 없으니까 저도 아내분하고 소통을 했어요. 이때 본인이 이제 그 강원도에서 안 나오고선 하니까 심지어 방송사에서 중계차까지 보내줬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회수 씨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핫한 아이템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모든 체크를 전부 다 아내분이 직접 다 하고 어떤 방송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면 답변도 아내분이 주시고 다 했었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내가 이 몸으로는 당신을 돌볼 수가 없을 것 같소. 제가 볼 때는 좀 그 느낌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조론을 왜 하는 걸까요? 조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혼을 택하는 편이 많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지긋이 드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각자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법적으로 뭐 이혼을 하고 이런 것도 귀찮고 그냥 알아서 삽시다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근데 연예계에서도 결혼을 하신 분이 또 있잖아요. 백일섭 스님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셨다고 맞아요. 고백을 하셨는데 혹시 결혼을 했는데 밝히지 않은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조론이라는 이 신조어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사실 옛날부터 연예계에는 우리가 부르던 이 이름이 있었어요. 쇼윈도 부부, 쇼윈도 커플.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상 뭐 조론이라고 보면은 쉬울 것 같은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린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고 우리는 굉장히 사이 좋은 부부예요라고 하지만 그 사생활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각자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냥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있어요. 방송에서는 동반 출연하고 광고도 나오는데 별거하고 있는 부부들이 있어요. 최정화 기자님 말을 못 믿는 건가요? 제 말을 신뢰할 수 없나요? 사실 누구죠? 일반인들 중에서도 일반인들도 많아요. 많죠. 많은데 경제력을 갖춘 연예인 부부는 하물며 더 하다고 하겠죠. 생각을 하고 대단한 연기자들이시네. 따로 살면서 이가 오늘 아침밥은 이러면서 나온다고요? 저는 톱스타 얘기하고 예, 싶은데 그러니까 쇼윈도 예. 부부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이분이 결혼을 할 때 사업가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이분이 정말 이렇게 선남선녀가 결혼을 했다. 남편분도 정말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네. 화제가 됐었었는데 남편분이 워낙에 잘나셨으니까 그 자기 사업체에 있는 사내 직원이랑 바람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 여배우가 찾아가서 가게에 직접 찾아가고 난리를 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은 애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바람을 피든 말든 따로따로 그냥 지금요? 같이 살고 있긴 조론은 아니지만 쇼윈도 부부인 거죠 사실상. 네, 오늘은 연예계를 핑크빛으로 물들인 스타의 결혼 소식부터 거짓말로 인해 추락한 스타들의 풍문을 짚어봤는데요.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